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해커스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황진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을 다뤄볼 거냐?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 2026년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쵸?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난감하셨을 거예요. 국어가 갑자기 이렇게 난도가 높아졌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국가직은 요랬는데 지방직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리가 안 되는 수험생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수험생분들의 이 체감 난도를 높였던,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던 논리 파트를 위주로 우리 2026년도 국가직을 바탕으로 2026년도 지방직 국어 대비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지방직 시험을 앞두고 계신 수험생들을 위한 논리형 국어 대비 전략 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빌려 저는 문제를 함께 여러분들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풀이 전략도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풀이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전에 적용을 해야 보다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다뤄볼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한 문항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이 요 세 문항에서 대답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논리 퀴즈 문제. 11번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11번 문제 논리 퀴즈 문제였는데 우리는 단순히 기호화하면 되는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호화를 해서 딱딱 공식에 의해서 혹은 벤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논리 퀴즈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난도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낯설어서 체감 난도가 조금 높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논리 퀴즈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풀이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접근해야 되는가를 저와 함께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논리 퀴즈 문제였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낯설어서 갑자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그 스텝이 꼬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도 충분히 요 유형으로 지방직 국어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문제 풀이법과 전략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 아이도 논리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논리 파트이자 독해 파트인 논증 평가하기 유형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습니다. 문항 번호는 16번이었고요. 사실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독해를 조금 더 꼼꼼히 하고 그 논증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시험장에서는 바로 적용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유형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서 보다 쉽게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풀이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논리 퀴즈 문제를 조금 다뤄볼 겁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리 퀴즈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그 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설정해 주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 그것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조건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낯선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 세 예측 중 하나만 그르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렇다는 건 자, 명제가 여러 제시되어 있어요. 그중 한 명제만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만 거짓이다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자, 어떤 명제가 예를 들어서 선언지로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거짓이다 라는 건 얘를 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아이 요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 연결고리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만 거짓이다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아이는 엄청 강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연습 단계에서는 기호화하면서 어떤 공식을 활용해서 없애고 해서 단순하게 문제가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논리 문제 쉽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되게 낯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면 어려운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도식화를 시키고 하나하나 충돌되는 조건들은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 줄이기 잘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모순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명제가 예를 들어 3개가 제시되었어요. 그런데 두 명제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두 명제가 같이 갈 수가 없어. 두 명제가 모순이야.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순을 잡아낸다? 그러면 거의 다 한 거예요. 절반은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순을 찾아낸 다음 하나만 거짓이다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통조건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명제가 예를 들어 3개가 제시되어 있어. 근데 세 명제 모두 A라는 놈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얘는 무조건 참인 명제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 명제에서 거짓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 퀴즈 문제가 나오면 우선 기호화는 하는데 조건이 제시되죠. 그 조건 중에서 하나만 거짓은 엄청 강한 조건이니 그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경우의 수 줄여 나가셔야 되고 모순 찾아내 주셔야 되고 공통된 조건은 참이라고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우리 명제 문제가 나왔어. 논리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작정 기호화부터 할 겁니다. 그 기호화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연원과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연원이 나오면 이렇게 기호화하고 선언이 나오면 이렇게 기호화할 거예요. 그런데 요 아이가 또 하나만 거짓이다. 하나만 참이다. 요런 명제, 요런 조건과 덧붙여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건 연원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뒤에 조건 모두 참이어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언이 참이다. 그러면 두 명제 중 무엇이 참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확정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경우의 수. 가능한 경우를 모두 나열한 다음에 충돌되는 놈이 있으면 지워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경우의 수 무작정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조건표로 조금 시각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라면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정리하고 표라는 게 별거 없어요. 간단하게 시각화시키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 경우의 수 따로 쓰고 세 번째 경우의 수 따로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서 시각화해서 문제를 푸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순 잘 찾아야 돼요. 충돌되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한 놈은 거짓이다. 자, 네 번째로 공통조건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공통조건은 반드시 참이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걸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자, A 부서에서 갑을 병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측을 했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갑이 출장을 간대요. 자, 그러면 일단 기호화는 무작정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충돌되는 걸 찾던 연결고리를 찾던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조건은 무작정 적어볼 겁니다. 자, 갑이 출장을 간다라는 상황은 일단 확정입니다. 그렇죠? 여기선 확정된 명제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을이 휴가를 가고 갑이 출장을 간대요. 자, 그럼 이거는
을이 휴가를 가고 갑이 출장을 간다라는 상황이 연언명제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명제 적을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명제. 병이 휴직을 하거나 선언명제로 제시가 되네요. 자, 그래서 병, 휴직 또는 갑이 출장을 간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예측 중 하나는 그르고 나머지 모두 옳은 것으로 이후에 밝혀졌대요.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예측 중 하나만 그르다는 거. 자, 그럼 우리는 거짓 명제를 뽑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거짓 명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요 세 조건을 한번 째려보십시오. 자, 제가 아까 공통된 조건이 있으면 걔는 뭐다? 반드시 참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명제가 갑 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얘가 거짓이 되면 얘네들이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두 놈은 참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출장을 가는 사실은 반드시 참이다 라고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갑이 출장을 가는 건 참이에요. 그러면 또 한 놈이 정해지죠. 뭐가? 요 놈. 둘 중에 한 놈만 가도 참이 되잖아요. 그러면 갑 출장 가니까 얘도 참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공통된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뽑아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그릇된 명제는 우리가 이미 찾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있죠. 자, 연언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건 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을이 휴가를 가는 상황 그리고 갑이 출장을 가는 이 상황은 뭐다? 거짓이다. 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아이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을이 휴가를 가지 않거나 갑이 출장을 가지 않는다. 요렇게 확정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거죠. 거의 다 됐어요. 자, 갑이 출장을 가는 사실은 정해진 거고요. 자, 연언 명제. 우리 이거 부정했죠? 그래서 선언 명제가 됐어요. 그런데 갑이 출장 가잖아요. 갑이 출장 가지 않는 상황은 틀린 상황인 거예요. 둘 중 한 놈은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을이 휴가 가지 않는다가 정해지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명제는 병휴직 또는 갑출장인데 갑출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요 여부는 뭐다? 알 수 없다로 남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선지 볼게요. 갑이 출장을 가지 않는다? 갑은 출장 가죠?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을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 우리 뽑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병이 휴직을 한대요. 병 여부는 뭐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남겨주셔야 되는 거고 4번 병이 휴직을 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 병은 몰라요. 그래서 3, 4는 알 수 없어서 반드시 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뭘 뽑아내서 그렇다. 공통된 조건을 뽑아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논리 퀴즈 문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19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찾아내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건. 갑, 을, 병이 중국, 일본, 태국 중 한 나라를 택하여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대요. 자, 그럼 이것도 조건이니까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세 사람이에요. 갑, 을, 병. 그리고 국가는 중국, 일본, 태국 중 한 나라. 자,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갑이 가본 나라는 세 나라 중 중국을 포함해 두 나라뿐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 아, 경우의 수를 묻네. 왜? 갑이 가본 나라가 세 나라 중 중국을 포함해서 두 나라라는 건 중국이랑 일본을 갔을 수도 있고 중국이랑 태국을 갔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갑이 중국을 갔고
차례대로 일본을 갔다. 중국 그리고 일본을 갔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요렇게 우리가 기호화를 했다. 그러면 태국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갑은 두 나라뿐이래요. 그렇다는 건 확실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얘가 태국은 가지 않았구나.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적어볼게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갑이 중국, 과, 태국을 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역시 일본은 가지 않았다.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뽑아내줬어요. 자, 두 번째로 을은 갑이 가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대요. 자, 그렇다는 건 다시 만일 첫 번째 상황이라면 갑이 간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랑 일본이잖아요. 거긴 안 갔다는 거죠. 자, 중국에 안 갔어. 그리고 일본에 안 갔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태국은? 모르죠. 얘가 갑이 가본 나라에 안 갔다 그러는 거지. 갑이 안 간 나라에는 어떤지 알 수 없어. 알 수 없음으로 남겨야 돼요. 알 수 없음으로 남긴다는 건 기호를 따로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도 을을 적어봅시다. 자, 을은 갑이 간 중국 안 가요. 갑이 간 태국도 안 가요. 일본은 몰라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병은 일본에 가본 적이 있고, 자, 적읍시다. 병은 일본에 가본 적이 있고, 태국은 안 가봤대요. 자, 나 태국. 그러면 질문. 중국은? 몰라요. 몰라요로 남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안 줬으니까 몰라요. 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병은 나뉘는 거 없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일본은 가봤고 태국은 가보지 못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적어놓고 추가 조건이 있었어요. 이 핵심 조건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핵심 조건. 두 사람 이상이 가본 나라는 배제한대요. 두 사람 이상 갔으면 안 간대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선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에서 소거할 수 있는 것들은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선지 판단해 볼게요. 더 이상 적을 건 없으니까. 자, 1번. 태국은 배제된다. 말이 어때요? 되게 확정적이죠. 단언적이에요. 단정 짓고 있어요. 무조건 태국은 배제된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두 개죠. 하나라도 태국이 배제되지 않으면 쟤는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조건 볼게요. 자, 두 사람 이상 가본 나라가 배제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태국을 안 갔는데? 두 사람이 태국을 안 갔는데? 배제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제된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중국은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제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는 건 두 사람 이상 중국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지금 완전히 단정 짓고 있죠. 자, 갑 중국 갔어요. 을 중국 안 갔어. 병은 어때요? 몰라요. 그렇다는 건 얘가 중국에 갔을 수도 있죠. 갔을 수도 있죠. 이것도 경우의 수인 거예요. 얘가 중국을 갔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갔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갔으면 어쩔 건데 중국 두 사람이 갔어요. 배제되는 거죠.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자, 3번. 세 나라 중 을이 가본 나라가 있다면 일본은 배제된대요. 자, 요거 3번 선지 보시면 4번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하나 더 선지에서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여하고 있는 조건을 추가로 기호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3번. 세 나라 중 을이 가본 나라가 있다는 건 여기에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중국은 안 갔고 일본은 안 갔는데 얘가 태국은 갔다는 거예요. 자,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일본이 배제되는가? 어때요? 두 사람이 일본을 갔기 때문에 배제되는 거 맞겠죠?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맞아요.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다시 을이 가본 나라가 있다는 건 자, 여기에서는 일본을 갔다는 얘기겠네요.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일본을 간 놈이 2명이야. 배제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의 수 모두에서 1번은 배제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4번은 자,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펜터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자, 4번. 세 나라 중 병이 가본 나라가 하나뿐이라면입니다. 하나뿐이라면. 자, 노란색은 무시하셔야 돼요. 자, 지워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것들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자, 우리가 덧붙여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병이 간 나라가 하나뿐이라는 건 이것도 병이 간 나라 하나 설정되어 있잖아, 일본. 그러니까 덧붙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가 중국에 가지 않았다, 한 나라만 갔다는 건. 마찬가지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도 일본 간 거죠. 그러면 태국도 안 가고 중국도 안 갔다를 덧붙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배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이미 안 되죠. 중국 안 간 사람이 2명이에요. 배제되면 안 되겠죠. 배제된다. 확정 지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요. 낯설어서 우리가 못 풀었던 거예요. 지방직에선 낯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 꼭 덧붙여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적었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로 남기시면 안 돼요. 조건이 덧붙여져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꼼꼼하게 기호화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해 볼게요. 이런 논리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우리 조건 나와 있어. 결론 나와 있어. 기호화부터 하셔야 돼요. 기호화 하셔야지 흐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최소 발레를 탐색하자는 건 방금 푼 것처럼 선지에서 요 경우의 수에서는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소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소거해 주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 경우의 수가 나온다. 혹은 어떤 관계가 나온다. 무작정 적고 보셔야 돼요. 표 같은 걸로 도식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단순해지고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말이죠. 오직, 반드시, 적어도 둘 중 하나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기호와 선언, 연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논리 문제가 단순한 문제면 되게 빨리 풀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일단 건너뛰고 다른 독해 문제 풀고 다시 돌아오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좀 90초 내에 결론을 도출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린다는 점. 그거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우리 강화, 약화, 평가하는 유형이었죠. 자, 이것도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팁은 평가형 문제는 어쨌든 논증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누군가의 주장과 견해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선 주장과 근거를 잘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장과 근거부터 잘 찾아주신 다음에 우리 복이든 선지든 강화, 약화라고 하는 방향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을 할 거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자, 주장 근거 정리했다. 뭐 숨은 과정도 다 찾았다.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우리가 오류를 잘 짚어내야 됩니다. 이때 오류라 함은 지문에 나온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무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것들은 강화도 약화도 아닌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문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A, B의 관계였어. 그런데 선지에서는 보기에서는 B랑 A로 뒤집어서 인과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 오류들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내셔야 되는데 이 오류를 짚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해를 꼼꼼히 하셔야 돼요. 어쨌든 얘도 논리 파트라고는 볼 수 있지만 독해 파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독해해 주셔야 뭐 인과 오류라든지 과도한 해석 일반화라든지 그런 오류를 짚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마지막에 보기에서 이 지문의 내용과 근거, 관련성이라든지 방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연습을 우리 16번 문제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기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우리 밑줄이 쳐져 있으면 고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왜?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힌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기억.
행동이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물리적 작용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뭐랬어요? 꼼꼼히 독해하자 그랬죠. 다시 한 번 더 펜터치 하면서 꼼꼼히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게 주체죠. 행동이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물리적 작용의 결과래요. 자, 다시.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뇌의 물리적 작용의 결과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 하나 있죠. 독해할 때 뭐 하셔야 돼? 의도라고 하는 놈과 뇌의 물리적 작용이라고 하는 놈을 잘 대조하면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빤해요. 구조 빤하니까 그런 것들 좀 캐치하면서 지문에서 의도라고 하는 놈과 무의식적인 뇌의 물리적 작용을 체크하면서 읽어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문단 시작해 볼게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행동을 의도하고, 나오죠? 의도 체크. 그 의도가 원인이 되어 행동이라는 결과. 자, 어떤 행동의 원인이 의도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억에서. 그죠? 체크하셔야 되겠죠? 결과가 일어난다고 믿는다. 의도는 행동의 원인인가? 문제 제기했죠? 아니다가 포인트겠죠. 그쵸?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벳은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는 그 행동이 일어나기 약 0.5초 전에 발생한대요. 자, 다시 어떤 행동이 있어. 그 행동 5초 전에 의도, 0.5초 전에 의도가 일어난대요. 발생하는 반면 그 행동과 관련한 뇌의 무의식적 변화 체크하셔야죠. 왜? 기억에 나왔잖아요.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변화. 그걸 준비 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작은 따옴표 된 거 보이시죠? 핵심 화제겠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뇌의 물리적 작용이라는 게 준비 전이를 가리키는 거네요. 즉, 이 사람은 뭘 주장하고 싶다. 주장은 무조건 포인트 체크해야 되잖아요. 행동이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준비 전이의 결과다를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준비 전이는 약 0.85초 전에 발생한대요. 0.85초 전. 그럼 이 전에 준비 전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대요. 즉, 행동을 의도하기 약 0.35초 이전에 준비 전이가 먼저 발생한다는 거예요. 되겠죠? 리벳 실험을 통해 심리학자 수전 블랙모어는 의도가 행동의 원인이라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생. 그쵸? 먼저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얘는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이거 발생하기. 그쵸? 얘가 먼저 발생하니까 자, 너무 느리게 발생한다고 말한다. 즉, 행동을 의도하기 전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작용인 준비 전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1문단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작용이 우리 행동의 원인이지 우리의 의도가 원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되겠죠? 근거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장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 주장만 나올 수 없어요. 논증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근거는 뭐예요? 이게 근거죠. 이게 근거죠. 의도라는 건 너무 느리게 발생해. 그 앞전에 준비 전이가 먼저 발생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 전이를 의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보기만 잘 타당성만 판단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행동에 대한 의도가 항상 준비 전이 이후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 다시. 의도가 준비 전이 이후에 항상 일어나는 거 맞잖아요. 보세요. 주장이랑 근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보기에서 애초에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의도가 준비 전이 이후에 발생한다. 지문에서 이미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같은 말 하고 있네. 강화하는 선지다. 적절합니다. 되겠죠? 자, 니은 볼게요. 준비 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연관된 신호인지 알 수 없다. 준비 전이가 행동의 원인이다. 그쵸?
얘를 지금 원인과 결과로 보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필자의 주장이었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연관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건 인과관계로 묶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 복이라든지 선지가. 관련된 내용이 무조건 지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혹시 헷갈리셨다면 찾으셔야 돼요. 행동과 연관된이라는 포인트가 없었는가? 있었죠. 행동과 관련된 준비 전이가 발생한다고 지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근거는 있으니까 잘 찾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안 되죠. 관련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강화한다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디귿 판단해 볼게요. 자,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준비 전이가 발생한다. 행동 전에 준비 전이가 발생한다면서요. 행동이 없는데 이 앞에 있는 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준비 전에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지문에 따르면. 근데 여기에서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약화한다가 적절한 겁니다. 고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억 디귿.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는 진짜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평가하기 유형에서는 뭐 하자? 주장 체크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장과 관련된 얘기 할 거고, 그리고 주장만 찾지 마시고 그 주장을 하는 근거, 제가 체크한 근거가 요거였잖아요. 이 그림 하나 그려서 우리 니은 디귿 풀어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평가하기 유형을 풀어내자만 잘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평가형 문제에서는요. 무조건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평가 기준. 타당한지 적절한지 신뢰 있는지 그런 것들은 기준으로 설정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놈 누가 무엇을 평가하는가, 평가하는 대상이 누군가, 요것들이 다 지문에 나올 거죠. 그래서 이 평가받는 대상들을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은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받는 대상들의 주장 근거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주장과 근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독해할 때의 팁입니다. 언어 함정은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가장, 매우 이런 것들 있죠.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단정 짓는 표현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독해 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주장 근거 읽고 이런 독해 꼼꼼히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지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지문의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가 혹은 관련이 없는가 따져주셔야 되고, 그 다음 방향성이 일치하냐 반대되냐로 강화 약화를 판단 내려주셔야 됩니다. 6번째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 재구성은 헷갈릴 때 요 근거에 대한 발레나 뭐 대안 요런 것들로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지,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갈 필요는 없어서 그냥 요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주장 근거 체크하시고 언어 함정 독해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검증할 때 필요한 건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 논리 파트가 어려웠던 이유는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았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낯설어서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이 9가지 기출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런 방향성도 있구나, 이런 전략을 적용해야겠다만 잘 생각하셔서 지방직에 적용을 해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